앞으로 3년 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옆나라 대만에서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군사위원회에서 최근 증언을 했다고 해요, 기자님. 미국은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인도태평양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 중국 문제 모든 걸 다 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최근에 말한 거는 이제 존 아킬리노라고 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고, 이 전에도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도 당시 재직할 때 이제 의회에서 5년 안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군사적으로 봤을 때 침공 준비는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제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도 옵션에 두고 있다는 거를 이제 현직 최고 사령관이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뉴스를 보니까 대부분 2026년, 2027년, 그러니까 3년 내라고 하니까요. 전쟁이 일어날 해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로 예정된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있을지도. 그 CIA 국장이 작년에 의회 보고를 할 때 증언을 했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2027년까지 이제 준비를 마쳐라. 근데 그거는 결국은 뭐 다시 말해서 시진핑, 모든 게 다 시진핑이 점철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침공할 것이다. 이미 7개월, 8개월 전에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조차도 그걸 반신반의 했었고, 심지어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침공 안 할 것이라는 걸 자기 군 정보 수장한테 그걸 보고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침공 이틀 전에 브리핑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린 연합훈련 할 거야 하면서 옆나라에 이렇게 상주시키면서 이게 다 포위하다가 이거 한 건에 딱 기습 공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까지 포위를 했고, 그래서 프랑스 정보 수장도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침공 가능성 없습니다. 쟤네들 저기 협박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은 푸틴 정권에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면은 타격이 있을 텐데 제가 저런 위험한 도박을 할 것 같습니까? 액을 했다고 결국 그 정보 수장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방 국가에서도 굉장히 엇갈린 정보를 내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관점에서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독재 체제 입장에서는 특히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지금 나이가 노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재 국가에 있는 국가들은 자기의 정치적 유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고, 레거시라고 하죠. 결국은 내가 어떤 지도자로 각인될 것인가, 그리고 노쇠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강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레거시를 남길 것인가, 국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고, 시진핑이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 할수록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엄청 세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때 푸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시진핑 입장에서도 당장은 손해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도박이 될 수 있지만 걸어볼 만한 도박이라고 오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북한이 과연 침공할 것인가 이렇게 가장 걱정한 이유는 한반도 종심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캐나다와 미국 사이면 굉장히 사이가 넓잖아요. 이게 다 먹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 몇 시간까지 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병력이 많은데 아무리 첨단 무기를 써도 그냥 막 밀고 온다고 해봐요. 인해 전술을 한다고 했을 때 기술력은 우리가 좋은데 기술력은 좋더라고요. 숫자가 그쪽에 많으니. 많아가지고 했을 때 중심이 작기 때문에 교두보까지 다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은, 미군인에서 본토 증원군이 와도 부산항까지 다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그냥 사실상 승리한 거다. 이런 전략을 그런 적성국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완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과 타이완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력도 훨씬 더 지금 타이완의 전력을 능가했어요. 타이완 일단 먹어버리고 시작하면은 협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우크라이나 때 푸틴이 수도로부터 점령해갖고 우크라이나 먹어버리면 니네가 어떻게 할 거야? 기정사실화 했던 저 크림반도 병합할 때도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고, 그런 부분이 서방 세계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왜 그럼 타이완이 중요하냐면은 이제 결국은 이 주요 수출로입니다. 그 타이완 해협을 통해 가지고 그 다른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수출로가 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리적으로 중요하다. 그 타이완 해협을 통해 가지고 케이블선이라는 게 다 그쪽을 떠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타이완은 지금까지는 이제 병마기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중국이 태평양 대양으로 못 나가게 막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타이완을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당장 일본과 영토 분쟁이 벌어진 센카쿠 열도, 거기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거기도 문제가 되고, 괌하고도 가까워요. 에더슨 기지, 그 전진 기지잖아요. 그리고 오키나와도 가까워요. 여기가 다 이제 중국의 위협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완전히 이제 원양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교두보가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대만을 장악하는 그게 어려운 거고 이제 세 번째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이제 미국 같은 이제 첨단 무기를 생산할 때 항상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TSMC라고 하죠. 엄청난 지금 생산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먹히면은 일단 세계 경제가 멈추는 거고 공급망이 셧다운돼 버릴 수 있는 거네요. 그 중국이 그걸 컨트롤하면은 산업의 쌀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 중국이 대만을 전쟁으로 장악하게 되면 당장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쟁 벌어지면 한국이 자동으로 참전 확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맞아요? 일단은 한국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미 동맹 구조를 생각했을 때 제가 많은 이제 미국 정부 관리들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태평양 한에서 쌍무적인 관계다. 쌍무적인데 미국이 참전하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만약 한국이 참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은 왜 있으며 동맹이랑 쌍무적인 건데 우리가 타이완 유혈 사태에서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너네가 안 도와주면은 이게 쌍무적인 관계일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굉장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난민 관련해서는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관리들한테 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만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속내를 말하는 사람보다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요. 타이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다음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 CSIS 같은 데서는 그 싱크탱크에서는 얼마 전에 유명한 모의 전쟁 시나리오 워게임을 돌려봤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이 타이완 침공했을 때 일본도 참전을 했고 주일미군뿐만 아니라 일본군도 굉장히 피해가 심했어요. 결국은 승리를 했지만 어쨌든 피로스의 승리였다. 침공을 물리쳤다는 건 나오긴 하지만 일본도 피해까지 있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는데 한국은 이제 중립을 지키는 입장인데 다만 주한미군은 자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그 게임에서는 이제 한국이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니까 참전을 안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게 또 있고 미국 관리들이 얘기하는 게 아까 TSMC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공장을 지킬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을 빼오는 거예요. 중국이 그 공장을 점령을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자신들이 만든 보고문을 보는 것처럼 타이완의 최대의 억제력은 TSMC다 라는 얘기인 것처럼 근데 그게 재밌는 분석이 있는 게 결국 이제 북핵 협상을 할 때에서도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최종 협상 단계가 북한이 비핵화를 했어. 그러면 가장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그럼 북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네. 핵무기 시설을 다 폐기한다고 쳐. 근데 북한은 그 사람들만 갖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역으로 TSMC에서 생각해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게 그걸 빼내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가까운 나라의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한테 그걸 지원하는 왜냐면 일단 수용력을 갖고 있으니까 너네가 데리고 가죠. 데려가죠. 그게 이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한국이 이제 전쟁이 났을 경우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면 사실 그 주한미군이라는 거는 26,000에서 3만 명 정도 되는데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미 본토 증원군이 와야지 게임이 되는 게 이제 시나리오예요. 그게 전통적인 이제 억지력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이게 본토 증원군이 오면은 몸만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탄약고는 어떻게 해? 이미 주한미군에는 그 본토 증원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비 물자들이 다 있습니다. 한반도 대규모 지상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한국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미군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이건 제가 직접 미국 국방 관리에게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북한의 유사실에 대비하게 할당된 주한미군 물자 같은 경우는 타이완 유사시에 전용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이제 동맹국인 한국의 조율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소유고 최종 결정권자 미군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전쟁에 대비했던 그 군비 물자도 타이완에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주한미군 실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주한미군의 이제 운용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계속 이제 한반도 외의 미션도 우리가 배제된 건 아니다 하면서 실제로 이제 공군 위주로 타이완의 개입을 이제 시사를 했거든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인 기여 말고도 간접적으로 이제 한반도 그 거리상 한국은 배제가 될 수 없다. 이런 게 제가 취재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전쟁이 만약에 벌어졌을 경우에 경제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너무나 단순하게 이 주식시장에서만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것 말고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무슨 말씀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겠는데 네. 그냥 첫째는 방산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 베트남 참전했을 때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미국의 지원도 많이 받았고 우리는 경제에 엄청난 특수였죠. 그리고 그 멀리 갈 거 없이 한국 전쟁 벌발했을 때 일본이 이제 후방기지로서 일본에서 이제 군비 물자가 다 이제 한반도 들어갔기 때문에 군수 공장 돌리는 것 때문에 미국에 돈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버블 경제를 일으키는 엄청난 이제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그런 전쟁 특수라는 게 있는데 한편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이제 유럽 수출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쵸. 그게 방산 특혜죠.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전쟁의 성격이 변했다는 겁니다. 타이완하고 한반도 같은 경우는 전장 지역이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가령 타이완에서 침공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이 미국 의회에서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주한미군 사령관 의회 청문회 때 예전 같았으면 북한 문제만 물어봐야 되는데 타이완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한반도 방어인데 의원들이 타이완 문제를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그 물어보는 무료한 최고의 질문들이 뭐냐면은 너는 일단 최우선 목표가 한반도 방어긴 하지만 네가 만약에 타이완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의 시선이 타이완에 집중했을 때 너에게 이제 지원 갈 물자들 한정되는 거고 미국의 시선이 분산됐을 때 북한이 그 기회를 넘어서 침공할 때 넌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들을 의원들이 대놓고 물어봐요.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궁금했었어요. 네. 자리를 비운 사이 북한이 우리에게 침공하는 거. 근데 그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그건 지금 있다는 대놓고 거예요? 이 미국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최근 한 2, 3년 안에 바뀌고 있는 톤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대만 쪽으로 관심도를 높여가는 게 북한이랑도 다 같이 연관이 되어 다 있기 연계가 돼 있을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제 효과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네. 이게 예전에 일본이 후방 지역이 분리되고 베트남 때는 한반도 후방이잖아요. 그때는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특수를 늘릴 수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건 일정 그렇게 하지만 여긴 너무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냐면 타이완 문제가 되면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고 중국 본토가 이제 한국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타이완을 날아가잖아요. 주한미군 공군기지 타격하기 위해서 중국도 미사일 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경제 특수를 누린다? 그건 어디까지 후방 지역일 때만 가능한 건데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미사일의 사거리도 늘어났고 예측할 수 없는 국가들이까지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네. 과연 경제적인 특수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기자님. 만약에 대만에 침공을 당하고 그 틈을 타서 한국이 북한의 침공을 받았을 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이때 미국이 한국을 지원한다. 이건 장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당연히 미국은 하겠지만 과연 지금 미국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간접 지원하는 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네. 그 문제는 우리도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말만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미국이 어쨌든 방산업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이렇게 미국이 취재할 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세계 경찰 국가를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건국 신화 나레이티브가 무엇일까? 미국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건국 신화의 가장 퍼소나가 슈퍼맨이라고. 그 슈퍼맨 코믹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냉전 시대부터 시작됐어요. 자유세계 그 세계 경찰 국가로 그 나온 거하고 미국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슈퍼맨과 다른 영웅들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영웅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복장을 입습니다. 슈퍼맨은 외계인이에요. 지구인을 변장한 게 자기가 가짜 퍼스나는 겁니다. 원래 모습이 슈퍼맨인 거예요. 그게 다른 영웅과 차이인 거죠. 반대인 거죠. 그럼 그게 미국 건국실화하고 어떻게 연계되냐면은 이게 미국의 American Exceptionalism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른 이유라는 게 나오는 건데 미국은 어쨌든 역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만들어진 나라라는 거에서 우리는 너네 유럽과 다르다. 이게 슈퍼맨과 다른 영웅들의 차이 이게 겹쳐진 건데 근데 재밌는 게 슈퍼맨의 그 나레티브가 항상 굉장히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슈퍼맨 나레티브 보면은 슈퍼맨이 타락하거나 다크 영웅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약간 슈퍼맨을 꼬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팝 속에도 보면 슈퍼맨의 고뇌를 얘기하는 게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다 해야지. 그런 약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부담을 다 해야 되고 나도 평범한 인간이 되고 싶은데 그게 그러니까 미국 정서의 퍼소나하고 굉장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전엔 슈퍼맨이었지만 나는 이제 평범한 인간이고 싶어. 속내가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어쨌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손만 놓고 있다 보면은 총장이 일어났을 때 미안해 못 해주겠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걸 대비해야 된다는 게 제 핵심 메시지죠. 예,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면 기자님, 한국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타이완 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국가는 더 이상 안 하고 기회비용을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이완을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한반도와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서 최우선 목표니까 우리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니네가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돼. 이 마인드는 일본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중국이 그 역내 엄청난 중거리 미사일을 많이 깔아놔서 그 A2AD 전략으로 전문 용어를 쓰는데 반적금 지역 거부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본토 증원군이 모두 들어오고 미사일 쫙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미국 본토 증원군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지금 일본에게 기대하는 거는 니네가 몸빵하라. 타이완 유사시에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한국은 중립적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 앞마당에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가장 긴장하는 거는 미국이 타이완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정작 유연 사태가 벌어진 D+0, D+1은 결국은 일본 자위대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거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결국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근데 거기에 뭐냐면은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타이완이 점령되면 결국은 이제 순망치안이라고 하죠. 자기네들 생카쿠 열도 그 다음에 오키나와까지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일본은 지금 최근에 군비 증강 보통 국가를 하는 게 다 그런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주 국방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 관점에서는. 일본은 심지어 북한 시나리오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북한만 보고 있고 대중적으로 타이완은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이제 좀 근심거리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방산 사업에서 우리가 좀 특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물론 전 동의하진 않지만 상대의 본심을 알고 상대의 셈법을 알아야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는 건 액션 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그 준비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최근에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TSMC 일본 공장 만들잖아요. 이미 그게 다 네, 지금 공장들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한 선택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TSMC 이거 타이완이 망가지면은 깨우게 전 세계 되면 어쨌든 그 생산 수요는 기준 있는데 돌아야 되는데. 또 한국 해군이 오고 일본 자위대 해군이 왔어요. 난민들 과학자를 이렇게 나눠서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반도체 공정 잘못 하는 게 우리 삼성 공장에서 돌아갈 거라고 착각하는데 규격이 달라요. 다른 반도체 종류고 일본은 당장 난민들 데리고 오면은 가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 땅에서. 물론 이제 일본도 예전에 그 한국 전쟁처럼 이게 전쟁 특수를 늘릴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파운더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에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TSMC의 공장이 한국이 아닌 일본이 됐을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미 국방부 시나리오 보면은 이전에는 국방부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반도체라는 게 이제 경제안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왜 일본일까? 가장 좋은 건 미국 본토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중국의 어떤 간섭 때문에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미국과 미사일 방어망이 완전히 통합돼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게 따로따로 노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중국의 포화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쭉 다 해주셨지만 오늘 이야기 듣고 이거는 진짜 꼭 염두에 둬야 한다. 진짜 먼 이야기 같이 들렸던 그런 외교 정세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직장인분들이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염두에 둬야 하는 핵심 메시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 제가 사실 VOA에 있기 전에 한국에 기자를 한 7년 정도 했고 그때는 이제 외교부, 국방부, 이제 대통령실까지 다 이제 걸쳤는데 그때마다 한국 외교관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국은 한반도 천동설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현장에 있는 외교관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건 세계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읽기보다는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보겠지라는 사고가 너무 빠져있다. 그거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정부 최고 결정권자도 그렇게 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도 그건 공감이 안 됐어요. 그때 한국인데 근데 워싱턴 DC 가보니 정말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책으로 쓰게 된 거고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의 일이다. 우리가 좀 더 남의 얘기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 걸 바라보고 그것이 내 일상에 어떻게 직결되는 걸 좀 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런 상상입니다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를 알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우리의 선택지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국민들의 생각이 정책에도 반영되듯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